안녕하세요. 더 나은 병원 외과 전문의 윤석호입니다. 1장에서는 화상의 전반적인 내용과 2장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흔하게 발생되는 유형별 화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은 원인이나 깊이, 면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의 원인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불과 같은 기체에 의해 다치는 경우를 화염화상, 물이나 기름 같은 뜨거운 액체에 다친 것을 열탕화상, 고데기나 인덕션, 불판 등에 다친 것을 접촉화상이라고 합니다. 산이나 알칼리 등 화학약품에 의해 다친 것을 화학화상, 전기에 의한 감전을 전기화상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 2, 3도라는 얘기는 깊이에 따른 분류입니다. 1도 화상은 다소 가벼운 화상으로 표면이 붉어지고 얼얼한 정도로 응급처치와 화상 연고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기는 일광 화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2도 화상은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뉘는데 표재성 2도 화상은 스포가 발생하는 화상으로 표피와 상부 진피의 손상을 의미하고 심재성 2도 화상은 하부 진피의 손상으로 가피가 생기고 2주 이상 치료해도 낫지 않아 흉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화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드레싱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지만 가피의 정도에 따라 가피 절제와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가 모두 손상된 것으로 전충 화상이라고도 합니다. 조직이 죽어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환부색과 차이가 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가피 절제 수술과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화상은 주로 1도, 2도 화상입니다. 면적에 따른 분류는 신체 면적을 총 100%로 봤을 때 몸의 몇 퍼센트를 다쳤는가를 수치화하고 이는 화상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기준이 되며 그 퍼센트는 사망률과 같은 치명도와 비례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화상으로 인한 손상 면적이 작아도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면적인데다가 피부 조직도 얇고 약해서 큰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화염 화상인 경우에는 화상의 면적과 흡입 화상이 동반되어 있는지에 따라 치명도의 차이가 크며 화학 화상인 경우에는 심한 경우 내부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 화상 역시 전류가 내부에 흘러 피부만이 아닌 신경이나 혈관, 뼈, 심한 경우 내부 장기의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22,900V의 전기 화상 시 스파크에 의해 몸이 불이 붙는 경우엔 화염 화상과 흡입 화상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질문은 마지막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여성이나 소아의 피부는 연하고 얇아 남성 성인보다 화상에 취약하고 아기들은 반사신경이 미숙해서 즉각적으로 피하지 못해 어른이라면 별일 아닐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2도, 심하면 3도까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정작 화상의 원인과 노출 시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인지, 기름인지, 화염인지와 같은 원인과 장시간 노출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표적으로 화염 화상인 경우 화재 중에 갇힌 공간에 있었는지 그로 인한 열 흡입 화상 동반 여부에 따라 화상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환자의 치명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항상성이 미숙하고 잦은 고열과 탈수로 화상 초기 위험도는 높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드라마틱하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질병의 고위험군과 같이 면적이 작은 화상이라도 고령인 분들, 당뇨나 혈압 같은 지병을 가지신 분들은 전신 합병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간질이라 불리던 뇌전증 환자의 경우는 보통 간질 발작 중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즉시 열원해져서 분리되지 못하고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고 사지절단이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차가운 물에 환부를 담그거나 흐르는 수돗물로 열기를 식히는 일입니다. 20분 정도 찬물로 열기를 식힌 후에 수건이나 거즈로 잘 보호하여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화상의 면적이 넓은 경우 찬물에 오랫동안 담그면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얼음을 직접 환부에 갖다 댈 경우 환부의 혈관이 수축되어서 상처 회복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인 경우 차가운 수돗물에 부드러운 거즈를 적셔 간접적으로 열기를 식혀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어린이 화상의 경우엔 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달리해야 합니다. 우선 어른에 비해 소아나 보호자가 더 놀라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하게 상처를 파악하고 진단해서 안심시키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설명과 예후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할 경우 보호자는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서 예후를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의 통증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 병원에 도착 시 낯선 환경 및 의료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보호자의 품 안에서 최소한 보호자 동반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린이 화상의 경우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재성 이도 화상은 드레싱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심재성 이도 화상의 경우 가피형성의 미연에 방지하여 수술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치약이나 소주를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진물이 난 부분에 감자를 갈아서 붙이거나 신문지를 태워 가루를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이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료가 최상위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의료진이 제거하는 데도 애를 먹고 제거하는 데 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간혹 이러한 처치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벼운 화상이라도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첫날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상은 첫날 얼마나 열기를 잘 식히는가에 따라 통증의 정도와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9 응급 구조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여론에서 피하고 시키는 중에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빠른 시간에 구조대가 올 것이고, 요즘 구급차에는 번실드나 범프리 같은 하이드로길 제품도 구비되어 있어서 여론을 효율적으로 식혀줄 뿐 아니라 근처 화상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 줄 것입니다. 어린이 화상을 예방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에 대한 이해와 숙지입니다. 소아 화상은 가정이나 야외 활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하여 가정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소아 화상의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데기, 다리미 등 사용 후 열기가 식을 때까지 어린이 소변이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하고, 밥솥 증기나 가열식 가습기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하고, 특히 할머니 댁이나 펜션 여행 시 방문이 닫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마시는 커피를 잡아채 화상을 입는 경우도 흔합니다. 식탁보를 당기거나 식탁 위에 있는 것을 당겨 뜨거운 것을 위에서 엎질러 전신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방에서 화상이 가장 많이 생기는 만큼 달고나나 탕후루, 잼을 만들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캠핑을 하면서 고기를 굽다가 야외에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일 케이크를 불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로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불꽃을 아이에게 쥐게 했다가 손가락이나 안면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외식 때 식당에서 뜨거운 물판이나 화로, 뜨거운 식기에 의한 화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소아와 어린이의 특성만 파악해도 화상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화상이 많은 만큼 가정에서 화상을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고 주의 교육해야 합니다. 잠깐 질문을 받고 가면 송도 삼총사님이 "이도 화상이 스포가 있어야 심재성일까요?"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필드에서는 심재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재성이 가피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이고, 원래 심재성은 2주 이상 치료해도 낫지 않는 것을 심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필드에서는 개인 보험들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환자분의 관심도는 심재성일 수 있는데, 그 판단은 담당 의료진이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락 님이 질문하신 "선생님, 왜 화상 입으면 찬물에 담그라고 하잖아요. 흐르는 찬물이나 근데 얼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차이가 있나요? 얼음도 차가운 물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통의 선생님들이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하고 얼음물에 담그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가급적 차가운 물에 담그고 오시는 게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일광화상을 입고 등이 뜨겁고 이렇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필드에서 실제로 만약에 일광화상으로 오시게 되면 집에 욕조에 얼음물 담궈 놓고 그 안에서 10 분씩 몸에 담그고 식히고 책도 보고 놀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식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안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왔어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민 님이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터뜨려도 되나요? 너무 징그러운데."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물집을 터뜨리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보통 집에서 터뜨리는 경우에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서 자제시키는 경우이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대부분 물집 제거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세계탐구님이 "화상 입은 곳에 거즈되면 거즈가 달라붙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예전에는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메디폼이나 듀오덤이 상당히 귀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외과 전공의 시절에도 그 당시 메디폼이 처음 출시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너무 고가의 제품이라서 조각 내서 쓴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거즈 자체를 넣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 폼 드레싱이나 바세린 거즈나 아니면 칼로덤 같은 잘 떨어지는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즈를 직접 대는 것보다는 폼 드레싱을 하는 거를 더 권하게 됩니다. 자, 이제 2 장,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흔하게 발생되는 실유형별 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은 호기심이 많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워서 가습기나 전선을 만지다가 화상을 입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 아이들의 피부는 얇고 연약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열 접촉만으로도 깊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섭씨 40도 정도의 물에도 다칠 수 있고,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해 큰 상처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아 화상의 원인으로는 전기밥솥, 커피포트, 가열식 가습기 등 다양한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밥솥에 뜨거운 김이나 조리 중인 냄비, 손잡이 등에 호기심을 보이다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방은 아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화상도 적지 않습니다. 다리미를 잠깐 세워둔 사이 아이가 만지거나 식탁에서 뜨거운 국물 그릇을 잡아당겨 다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혹시 테이블볼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이가 아래에서 잡아당길 수 있으므로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뜨거운 음식이 식탁에서 떨어지면 화상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중에도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기들은 반사신경이 미숙해서 즉각적으로 피하지 못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피부에 깊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어른이라면 별일 아닐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2도, 심하면 3도까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열기를 식히는 일입니다. 흐르는 찬물에 15분 이상 상처 부위를 담가 열을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나 얼굴처럼 물에 직접 담그기 어려운 부위의 경우에는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를 가볍게 대서 열을 빼면 도움이 됩니다. 이후 소독약이나 연고를 바르기보다는 가능한 깨끗한 거즈로 덮은 뒤에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는 상처 깊이를 겉보기로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 의료진의 진찰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초기 10분 내의 응급조치 여부가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치며,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들은 회복이 잘 됩니다. 병원 이송 시 아이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 중에는 담요로 몸을 덮어 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화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를 안고 뜨거운 커피나 차를 마시던 중에 아이에게 엎질러지는 경우나, 식사 중에 아이가 뜨거운 국물을 잡아당겨 수상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배식 중에 수상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에 젖은 옷은 가급적 벗기고 수돗물로 식혀주고 아기가 놀라 진정이 되지 않을 텐데요. 이때는 충분히 물에 적셔진 깨끗한 수건을 덮어 열을 식히고, 이후 소독약이나 연고를 바르기보다는 가능한 한 깨끗한 수건을 덮어 병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병원 이송 시 아이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 중에는 담요로 몸을 덮어 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방법으로는 뜨거운 열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인데, 아기 근처에서는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셔서 잘 다치지 않지만, 간혹 가족 모임이나 외식 시에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치료하시면 2주 안에 흉터 없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수기 온수에 수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수기 온도는 대략 85도 정도라 성인의 경우에는 손에 닿는다 하더라도 쉽게 털어내고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기들은 반사신경이 미숙해서 즉각적으로 피하지 못하고 피부는 얇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피부에 깊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잠금되는 온수기라 많이 줄었지만, 간혹 사무실이나 취약계층의 가정에서 예전 정수기를 사용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는 밥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가정마다 전기밥솥이 다 있고, 아기들은 태어나서 어린이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밥이 다 되었다는 멜로디 소리와 밥솥에서 솟아오르는 스팀을 보며 한 번쯤 궁금해서 만져보려 합니다. 개월 수에 따라 다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8개월 정도엔 주방에서 엄마 등에 엎여 있다가 다치게 되고, 10개월 이후에는 자기가 걸어가서 다치게 되는데, 돌 이전에 다치는 경우엔 심각하고, 돌 지나 다치는 경우는 아기들도 나름 준비해서 만지는 거라 덜 다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열상화상과 달리 화상병원 치료가 필요한데요. 전문 병원에서 치료하도 구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부모님들이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셔서 줄었지만, 최근 예전에 높이 올려놓고 사용하던 밥솥이 최근 신축된 아파트에 설치된 아일랜드 식탁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사하셔서 아일랜드 식탁으로 놓여진 밥솥이 있다면 다시 올려놓기를 권고드립니다. 어, 예전에 가습기 사고로 인해서 최근에 가열식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전기밥솥에 스팀에 수상하는 경우와 같은 맥락입니다. 가열 가습기가 물을 끓여서 분사하는 방식이라 아기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많은 보호자들은 가습기의 수증기는 안개 분사라서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아이들의 연약한 피부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소아 화상 환자 중에는
가습기 수증기에 얼굴이나 손을 가져다 대고 화상을 입거나 넘어진 가습기에서 쏟아진 뜨거운 물에 손이나 발을 댄 경우 또는 가습기 본체를 만지다가 화상을 입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내원하게 됩니다. 가습기 화상의 특징은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 특히 얼굴이나 손, 가슴 등에 생기기 쉽고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구축으로 인해 기능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흉터가 심할 경우 아이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상을 보는 입장이라 가열식 가습기를 권유하는 편은 아니고, 혹시 사용하신다면 아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두시고 주의해서 사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한 번씩은 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콘센트나 플러그, 전선 등을 무서워하기보다 더 만지고 싶어 하기에 어른보다 감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에도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거나 가전제품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장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장난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합니다. 영유아가 감전사고를 당했을 시에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도나 3도 화상을 입거나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콘센트에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가정 내 콘센트의 안전 커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 장난으로 가위나 칼 등을 이용해 전기줄을 자르지 않도록 하고, 전기 제품의 전원잭이나 건전지 등을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있는 일들인데, 아이들은 욕조에서 물 받아 놀기를 좋아합니다. 무심코 세면대 위에 올려뒀던 드라이기나 전기 제품이 욕조에 빠져 감전될 수 있으니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아기 감전 사고가 났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원을 차단하고 아이를 전원에서 즉시 분리하여야 합니다. 아이 몸에 전류가 흐르는 중이라면 감전될 수 있으니 어른도 주의해야 하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고무장갑이나 담요 등을 이용해 분리시켜야 하고, 즉시 119 구급차를 요청하여 병원에 이송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사하는 경우 대부분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인덕션의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바로 화상사고 문제입니다. 가스레인지의 경우엔 뜨거운 불길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할 수 있지만, 인덕션은 불길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당사자의 경우 인덕션의 가열 상태를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에 인덕션의 가열 상태를 알 수 없어 인덕션 화상 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은 전원을 끈다고 해서 열이 한 번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며, 잔열 표시 등으로 표시해 준다고 하지만 직접 불을 받던 것이 아니기에 잔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인덕션은 200도 이상의 온도까지 열이 오르기 때문에 잠깐 닿았다고 해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기 쉬워 주의해야 합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잔열을 생각하지 않거나 잔열 표시 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을 올리거나 냄비를 만질 수 있어 조리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연말에 바닷가나 캠핑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꽃놀이로 추억을 쌓는 것도 좋지만 화상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폭죽은 터지는 과정에서 불똥이나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폭죽은 약 600도에서 3000도 이상 매우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 한순간의 접촉만으로도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막대형 불꽃놀이 용품인 스파클라는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만큼 손이나 얼굴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애기들한테 쥐어주면 그걸 버리지 못하고 손까지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굴은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으면 화상 범위는 좁지만 고온인 만큼 위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연소된 폭죽을 잘못 쥐어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 불꽃이 꺼지더라도 폭죽에는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깊은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 소독제를 바른 상태에서 폭죽을 만지게 되면 소독제에 있는 알코올로 인해 화상이 깊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도 화상을 입으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물집과 진물이 나타나 약 2,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3도 화상을 입으면 피부는 까맣게 탄 것에 비해 신경 조직이 손상되어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경우가 더욱 전문적인 화상 치료가 필요합니다. 화상을 입은 후 즉시 화상 응급 처치를 시행해야 하고, 화상 원인으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열기가 피부에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빨리 하는 것이 화상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관절 움직임에도 제한을 주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불꽃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면 폭죽이 연소하면서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잔여물은 몸에 닿아 화상을 일으키고 주로 화염 화상이나 접촉 화상을 입게 됩니다. 폭죽 화상은 주로 손과 얼굴에 화상처를 남겨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폭죽 화상을 입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색이 붉어지고 변색되고 통증이 동반되며 물집이 생길 수 있고, 화상 부위가 부어오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주로 손이나 얼굴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받았다고 해도 기능적인 장애와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 발생 후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고, 가장 먼저 너무 차갑지 않은 흐르는 물로 화상 부위를 10분에서 20분 정도 열감을 시키고, 물을 대고 열감을 빼주는 방법이 가장 쉬우면서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화상 부위에 잔여물이나 감염 위험이 있는 이물질이 붙어 있다면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에 이거를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 무리하면 안 됩니다. 다음 3개 남았는데요. 탕후루와 달고나 그리고 글루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인 탕후루를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이 늘면서 화상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탕후루는 과일을 꼬치에 꽂은 뒤 끓인 설탕물에 코팅하는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끓인 설탕물이 몸에 튀거나 냄비에서 흐르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끓인 설탕물이 피부 위에 굳으며 그대로 달라붙기 때문에 바로 제거가 어렵다입니다. 화상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끓인 물이나 국 커피에 의해 화상을 입으면 바로 찬물로 씻어내면 되지만, 탕후루는 피부 위에 그대로 달라붙고 제거하면 피부까지 같이 떼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탕후루 화상을 입게 되면 현장에서 피부에 달라붙은 설탕물을 떼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피부가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제거하고, 심각하다면 억지로 떼지 않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도 화상 부위를 차갑게 하는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가 나오면서 달고나 열풍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 화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열에 녹은 설탕은 160도의 고온에 카라멜화되어 있어서 피부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까닭에 진피까지 화상이 들어가는 데다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실제로 글루건을 사용하는 연령대는 아닌데요. 화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에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주변 사물을 손으로 만지려는 습성 때문에 가열된 상태로 방치된 글루건을 손으로 잡으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실제 글루건을 사용하다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탕후루와 같은 원리로 달궈진 글루액이 피부 위에 굳으며 그대로 달라붙기 때문에 바로 제거가 어려워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가열된 노즐이나 글루액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수도꼭지를 열어 차가운 물에 최소한 15분간 식히고, 필요하다면 응급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에 잘 견디는 안전장갑, 보호안경, 손보호대, 보호앞치마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후에도 노즐 부분에 열기가 오랫동안 남아있으므로 충분히 냉각시키시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제 따뜻한 나라로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아 일광화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광화상은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부 손상의 한 형태로 흔히 햇볕에 탔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여름철 강한 햇빛 아래에서 자외선 차단제 없이
야외 활동을 하면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우며 심한 경우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자외선 B가 피부의 표피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합니다. 반면 자외선 A는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해 장기적인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광화상은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닌 화상이라는 점에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광화상은 일반적으로 노출 후 26시간 내에 증상이 시작되며 24시간 내에 가장 심해지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외선의 강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와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휴가철에 일광화상을 많이 입게 되는데 숙소에서 욕조에 찬물을 받으시고 욕조에서 충분히 식히면서 놀기를 하루 종일 권고드립니다. 어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데기와 오토바이 배기통에 다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아침마다 고데기를 사용하다 보면 잠깐의 부주의로 이마나 목, 귀 주변에 고데기가 닿는 사고가 흔히 발생합니다. 순간적으로 따갑고 붉게 변한 피부를 보면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이처럼 짧은 접촉으로도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은 일반적인 화상보다 통증이 덜하다고 방심하기 쉬운데 자칫 피부 속 진피층까지 손상이 퍼질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물집이나 진물,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온의 금속이 피부에 직접 닿는 고데기 화상은 겉보기에 보기엔 단순한 홍반처럼 보여도 피부 깊은 곳에서 열이 잔류하며 손상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신속한 냉각과 적절한 처치가 중요합니다. 고데기 화상은 순간적인 열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주로 150에서 200도의 열이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전달되며 발생하고 이때 피부 표면은 빠르게 달궈지고 내부 조직에는 열이 머물며 세포 단백질 변성을 일으킵니다. 즉 고데기를 바로 떼더라도 이미 열이 피부 속에 남아있어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데기 화상은 단순히 잠깐 닿은 사고처럼 보여도 열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처음 대응이 회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즉시 흐르는 물로 열을 식히고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물집이 생겼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배기통에 의한 저온 화상도 고데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중이나 여고 학생이 스커트를 입고 아는 오빠 오토바이 뒤에 탔다가 배기통에 스쳐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더운 여름날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인도로 올라온 배달 오토바이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상처 부위는 작지만 깊은 반면 환자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밴드 정도 붙이다가 거의 2주 정도 될 즈음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가피가 형성되어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아이에서 성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이 생기는 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외과 전공의 시절부터 봉지기 그리고 지금 개원한 병원까지 20년 넘게 화상을 치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얻은 저의 치료에 대한 목표는 노 페인, 노 스카, 안 아프게 흉터 없이입니다. 치료는 아프지 않게, 흉터는 남지 않게, 경험과 성의가 화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꼭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의사인 제가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무쪼록 다치지 말고 건강한 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